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어제에서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MC 윤주호입니다. 5,000피를 맞이한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됐죠. 어깨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분기별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매출 성장에 환호하기보다는 마진 구조와 기술 차별성에 주목하면서 업종 내 옥석 가리기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어하는 경제 이슈가 아닌 알아야 할 경제 흐름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어제에서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도 난리였네요, 시장이. 네. 코스피, 코스닥 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도 기록이었지만 기록의 연속이잖아요. 네. 오늘도 동반 강세 네. 보였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사실 좋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세 상향과 관련해서 기습 발표를 하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대화 모드로 지금 돌아섰다는 소식이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 초반부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9% 상승해서요. 5,170.81. 코스닥은 뭐 더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4.7% 급등한 1,133.5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100선 돌파. 코스닥은 이제 1,100 고지 위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수급 견인차는 개인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에 대한 강세 이어가는 모습, 여기에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가공할 만한 매수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코스닥에서 2조 3천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이걸 보면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가 기관들을 통해서 잘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에서 언제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했지? 라는 정말 변화를 실감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주인공은 2차전지 였습니다. 2차전지가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실적도 나왔지만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재평가는 로봇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수혜, 이 부분이 확대가 될 것이다. 마치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이제 ESS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새롭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로봇 때문에 2차 전지가 재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기관들 매수에는 ETF 매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또 ETF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개선 방안이 또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를 단일 종목에 대해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장에서는 정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걸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제 2배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었죠, 금융당국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업계에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이른바 이제 B2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로 들었었는데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오늘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이제 기자간담회 열었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와 국내의 어떤 비대칭 규제, 이런 부분들에 좀 균형추를 맞추겠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돼서 이런 비대칭 규제로 인해서 국내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좀 신속히 개선하겠다라는 거고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단일 종목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2배로 추정하는 ETF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뭐 QQ, 그렇죠. QQQ 이렇게 붙는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ETF로 우리나라에서도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곧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ETF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뭐 옵션 대상 상품 만기를 확대한다. 이건 이제 커버드 콜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저에는 사실 최근에 서학기밀들이요 국내로 돌아오라라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봐집니다. 해외에만 상장되는 ETF를 찾아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이 국내에도 이제 이런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 그러니까 국내로 다시 돌아오라. 이제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뭐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과도한 빈투 이런 조장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만 이제 증권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감독 당국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 허용되는 거는 2배까지만 허용이 될 것 같아요. 3배 레버리지는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빗장을 풀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종목별 ETF가 나오면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상품인 것 같네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추세를 보면 이걸 만약에 2배 ETF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요.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예, 주제를 좀 넘겨서 미국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바로 타코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자 일단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국 국회가 입법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이걸 문제 삼으면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 이제 기습 발표를 했고 지금 하루 만에 누그러진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이 질문이 나왔죠. 한국 관세 인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대화를 통해 요 관세 인상을 처리할 수 있다. 요 여지를 남긴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한 발 결정적인 순간 뒤로 물러선다라는 뜻이죠. 이게 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에서 기인된 거예요.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취한다. 그래서 마치 이게 사생결단 낼 것처럼 위기감을 막 조성했다가 상대방이 이제 소위 말해 겁을 먹고 백기투항식으로 나오면 협상을 통해서 우월한 결과를 도출한다. 요게 관세 협상에서는 이제 관세 위협했다가 협상했다가 말 안 들으면 또 재위협했다가 재협상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상대국한테도 일종의 학습 효과처럼 익숙해진 패턴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는 결정적 순간에 물러날 거야라는 게 이제 약간 인식이 생기니까 이번에도 그 타코 공식이 적용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뭐 그 공식을 적용해 보면 맞아떨어졌죠. 이제 관세 올리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대화 모드로 돌아섰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랬냐라고 봐야 될 텐데 트럼프는 애초에 협상 자체를 깰 생각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국을 흔들어서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빨리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럼 왜 그렇게 조급해했냐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민 난속 논란에 따른 국내 정치적 위기도 있고 연방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성과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여기저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한국이 때마침 한국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한국을 콕 집어서 아마 관세 인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청와대에서는 이거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보냈지만, 네. 좀 미국 측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그 주한미국 대사에서 지난 13일에 우리 배경훈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이었고요. 이제 서한의 내용을 보면 시작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주 내용은 뭐였냐면 대미 투자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 달라. 이제 그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 그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된 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한 내용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거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이 지금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과연 해당 서한에 보낸 배경을 놓고 봤었을 때 단순하게만 그렇게 볼 수 있겠냐. 그 미칠 파장에 대해서 과연 정부나 청와대는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대응을 했냐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사태가 트럼프의 전형적인 압박 전략이고 우리가 표적이 된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한 거는 우리가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선 이거를 쿠팡 사태와 연관짓기도 하거든요. 실제 공화당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쿠팡 사태를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뒤 전후 사정을 보면 우려할 만한 게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입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도 당시 JD 벤스 부통령이 이것과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이 서한이 단순한 서한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뭐 마지막 뉴스인데, 어떤 달러가 약하잖아요. 트럼프 발언 때문인데 그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달러도 약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네. 급락한 건가요? 오늘 일단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오늘 정규장 주간 거래에서만 23.8원 떨어졌습니다. 1422.45원. 이 환율을 본 게 되게 오랜만. 그렇죠.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최저치이고요.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단은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됐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달러 가치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봐라. 달러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로 일종의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달러가 약세가 돼서 제조업 국가들이 하는 방식대로 수출이 잘 되려면 달러 약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저하에서 이 발언이 해석이 되는 거는, 그렇다면 트럼프는 지금의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니까 달러가 더 확 약세로 갔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강세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이 더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하자면, 최근에 엔화 강세 흐름 역시 달러 약세 요인으로 꼽히게 되는데, 최근에 이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이 미국과 공조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엔화도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엔 환율은 152엔달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인해서 동조화되는 원화가 어느 레벨까지 그러면 정말로 강세로 갈 거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의 전망을 빌려서 했던 레벨은 1,400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 1,400원 초반대 혹은 1,300원 후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밴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420원대니까 20원 내지 30원 정도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예, 오늘 손소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는데요. 아마도 시장에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여의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정제 마진 개선으로 4분기 호시적을 낼 것으로 정유사들은 보고 있고 석유화학사들은 드디어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오늘 일시 MC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윤재성 위원님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증권의 윤재성 수석연구위원 모시고서 오늘 여의도 분양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업계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여의도 분위기가 기초 세미나가 엄청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들이 화학업종, 정유업종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맞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초 세미나 많이 그 다니시나요? 이외에도 뭐 다른 세미나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가 있지만 뭔가 새로운 대안이 뭘까? 뭐 엄청난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을 찾고 있는데 사실 정유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윤재성 위원께서 계속해서 SOL 말씀해 오셨는데 네, 핵심 논리가 결국 정제 마진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제 마진을 좀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정제 마진이 이제 정유사의 이익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하는 제품과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가 이제 정제 마진이고요.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의 레벨이 제 계산 기준으로는 대략 한 12불 정도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러우 전쟁 직후를 제외하고서는요. 지난 10년 동안의 맥스 최고점이 10불, 11불 정도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12불 정도면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과거 10년 동안 보면 수요가 좋았던 시기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불 정도라는 건 만약에 수요가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OL 4분기 실적을 보는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약간 개선폭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평가는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실제로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 개선폭이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저도 이제 자세히 뜯어보니까 유가가 하락하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내깅 효과라든지 유가가 하락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4분기 실적은 생각 외로 마진 좋아진 거에 비하면 좋아지지 못했는데 이런 효과들은 사실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1분기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말씀하셔서 이제 많은 소위 정유주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유사 같은 경우,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직접 갖고 있으니까 유가 재고에 굉장히 실적 영향을 많이 받지만 네. 한국의 저희 정유사들은 별 영향이 없다 생각했는데 SOE는 왜 4분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좀 빠져도 별로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정유주를 플레이할 때 서급할 때 결국은 유가만 보고 플레이를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공급 과잉이 워낙 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이외에는 사실 이익의 드라이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유가가 안정된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50불에서 60불 요 사이로 안정적인 범위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정제 설비가 모자라면서 유가와 상관없이 제품과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즉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도 정제 설비가 글로벌리 거의 지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제 설비가 지어질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모자라는데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제 기억에는 그 2014년인가는 굉장히 유가 하락하는데 마진 좋아지면서 정유주 실적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정유주가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떠올리면 됩니까? 지금 그때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2014년 15년도 그러니까요, 그 그때. 당시가 미국의 쉐일 붐이 불었던 구간입니다.
유가 끝없이 빠지는데 정유주 올라서 깜짝 놀랐던 저도 기억이 나요. 놀랐었던 예. 기억이 예. 있는데 그게 결국은 원유의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받아 쓰는 정유 업체들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 거였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오펙에서 증산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캐나다 원유도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이제는 늘어나게 생겼잖아요. 트럼프 덕분에. 그래서 아시아에서 원유들이 좀 남아돌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정유사들이 원유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좀 유사한 환경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봐도 되겠나요? 네, 일단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도입하는 도입 원가도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 쪽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사실 제가 정유 쪽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유 회사들이 정유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화학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 에소일도 그 어디죠? 샤인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도 사실 케미칼이잖아요. 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뭐 BTX라든지 PX 같은 제품들을 맞습니다. 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뚜렷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증설이 이제 거의 끝난 사이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뒤에 화학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확실히 케미칼 쪽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네, 돌아서는 분위기가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형성이 됐고 현물 가격은 한 2, 3주 사이에 올랐고요. 선물 가격은 오른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게 지난 3년, 4년 동안 계속 유가가 하락했고 공급 과잉이 심하니까 아마 소비자들 입장에선 재고를 채워 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이 지금 화학 설비들을 구조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일환으로 최근에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석유 업체들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치세 환급을 원래는 해줬었는데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납사 소비세를 원래는 받지 않았었는데 납사 소비세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화학업체들의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돼버렸고요. 그럼 화학업체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니까 전가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판가 전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증치세 폐지가 환급이 폐지가 돼버리면 그 4월 1일부터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 전에 재고를 좀 쟁겨놔야겠다라는 채워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시장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확실히 되겠습니다. 라디오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 화학 제품 수출이라는 게 여전히 중국 비중이 꽤 높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 2009년에는 한 55% 이 정도였는데 계속 내려와가지고 40%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하튼 중국이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우리의 어떤 화학 제품 가격도 동시에 반영이 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공급 과잉을 가장 심하게 만들었던 원흉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설비를 줄여주니까 공급 과잉이 점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중국으로 좀 물량을 보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좀 싸게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이나 이런 거를. 네, 베네수엘라선도 그것 좀 마찬가지로. 막혔나요 이제? 이제는 이제 점점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인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원유를 싸게 받아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꽤 많이 줄어든 상황.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 쓸 수가 없는 받아 상황인 쓸 수가 거죠. 없죠. 예. 그래서 상대적인 경쟁력도 원가 경쟁력도 우리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지난 3, 4년 동안 트럼프의 이런 제재들 덕분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비싸게 원재료를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지금 원가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공급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시장의 변화가 조금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케미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케미칼 본론 들어갈게요. 지금 아마 요즘 바쁘실 것 같은 게 여의도에서 진짜 화학 공부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매니저분들이 다. 하다가 이제
화학하려면 복잡하게 공부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왜 공부 시작했냐면 드디어 구조조정의 시대가 열린 거냐. 네. 열렸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지난 한 수년간 중국 구조조정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속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속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네. 야 이거 구조조정 참 과거 유럽 구조조정 할 때 우리 네. 케미칼 한번 난리 났던 네. 그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장이 잠깐 그 기대를 하는데 예. 이번엔 진짜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경험상 과거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예. 느껴지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들이 이제 후행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쨌든 15차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산업 고도화인 것 같아요.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도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용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소재 산업들도 고도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의 문제도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재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학뿐만 아니라 배터리, 태양광 등등, 예, 철강 등등 모든 소재 산업에 대한 지금 구조 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 반도체만 보고 있지만 중국이 드디어 구조조정 시작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러한 주변 산업의 저희 턴어라운드 맞습니다. 전환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물론 중국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딘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기준으로 안건들은 다 내놓은 그리고 상태고 안건만 나오죠. 진행이 안 되니까. 아마 네. 이제 지금 세부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진짜 있고요. 조율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지금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제 롯데케미칼과 현대 쪽에서 NCC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수에서는 여천 NCC가 지금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혹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네. 우리가 많은 지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사실 롯데케미칼이 어마어마한 회사였잖아요. 사실 네. 뭐 하이베타로 보면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 변동으로 네. 보면 하이베타는 하여튼 5년에 한 번씩 큰 장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게 에틸렌 사이클 아닙니까? 네. 에틸렌 공급 과잉은 어떻게 일본도 좀 약간 구조조정 한단 말인데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지금? 2030년까지 계속 일본도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한국도 줄여나가는데 한중일 그리고 유럽까지 합쳐보면 제 계산으로는 대략 글로벌 에틸렌 설비의 한 6에서 7% 정도가 2030년까지 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정도 갖고 가격이 확 돌 수 있나요? 6, 7%면? 6, 7% 정도면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도에 또 중국에서 글로벌 증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틱하게 돌아선다라기보다는 숨통이 좀 트인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드라마틱할지 여부는 사실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했을 때 항상 에틸렌 얘기 나오면 네. S-오일 네. 그 윤재성 위원께서 항상 강조했던 S-오일의 샤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샤인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일정은 올해 상반기에 완공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하반기에 테스트런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상업 가동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가 구조가 상대적으로 다른 화학 업체 대비해서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절감이 되고 피드스탁 원재료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에틸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국내 수급에는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줄 것 네. 같습니다. 네, 국내 수급에는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구조조정되는 업체들까지도 있으니까요. 토탈리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정유도 그 과거 기억이 제가 좀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14년 유가 하락했을 때 모습인데 또 케미칼하면 생각나는 게 2016년에서 17년에 네. 저유가이면서 수요가 좋아지면서 호황 나오면서 주가가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재현될 가능성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정유주는 14년 사이클이 좀 기억이 나고 화학주는 16, 17년 사이클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때 그 보입니까? 16, 17년 당시에는 네. 유가가 2013년, 14년에 이미 많이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리 모든 업체들의 그 자본 투자 지출 자체가 크게 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 설비에 대한 증설도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었고 그러면서 공급적인 부담이 사실 없었던 사이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와 비교해서 보면 약간의 공급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다른 거죠. 남아있는 네. 증설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해서 투입되는 원가는 저렴해지겠지만 아직까지 공급 부담은 그 당시와 대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케미칼이나 정유나 과거의 어떤 굉장히 좋았던 사이클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최근의 부진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러한 흐름 정도로 보면 탈할 것 같네요. 화학은 과거의 호황을 누리지 못하겠지만 네. 정유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그 생각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네. 아까 구조조정 얘기 하나만 제가 저 여기 질문에서도 좋은 질문 같아서 제가 네. 체크를 해놨는데 과거 우리나라 조선업 구조조정할 때 정말 난항을 겪었거든요. 막 정말 철회됐다 했다. 이게 최근에 케미칼 국내 구조조정이 그래서 결국 좀 순탄하게 될 수 있냐라는 네. 게 결국 화학주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 보입니까? 그 당사자들끼리는 이해 당사자끼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까? 네, 이해 당사자들끼리는 이제 합의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는 이제 합의가 다 된 상태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각 산단별로 순위를 매겨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을 후순위 업체들을 다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후순위들을 다 하는 거예요. 후순위를 하는 거라서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여수, 대산 같은 경우도 다 후순위에 있는 업체들이 구조조정되기 때문에 클 텐데요. 비슷한 비율대로 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한 지역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 지역 경제 다 무너질 거다 이런 걱정들 많이 물론 하잖아요. 뭐 지금 힘들긴 합니다만 아예 한 산단을 없애는 건 아닌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을 하다가 좀 멈췄었는데 네. 중국의 구조조정이 좀 격하게 진행되는 게 또 하나가 바로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숫자가 전혀 안 나오는데 배터리 기업이랑 태양광 기업들이 좀 돌아서는 이유는 네. 중국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쪽 산업이 그 좀 구조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가장 공급 가능이 심한 엄청났죠. 산업이었는데 네. 수요 대비 그 규모가 2배 정도는 됐었으니까 너무 심각한 공급 과잉 상황이었는데 작년 말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국 폴리실리콘 설비의 30%를 없애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정말 큰 규모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태양광 비즈니스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증치세 환급이 폐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 점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주로 비즈니스가 중국에서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만들고 팔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조정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가격을 좀 떠받쳐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좋아지려면 미국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공급 과잉이 해소될 여지가 꽤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지어놓은 규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미국 설비 한 30% 40%가 중국 설비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걸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을 보내면 반덤핑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 업체들이 아예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미국 전체 설비의 한 30% 4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FAOC 규정이라고 해서 그 중국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은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내 설비가 돼 있는 중국 업체들이 아마 꽤 많은 부분들이 못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제가 태양광 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트럼프가 태양광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폴리시리콘 가격이 네. 미국 시장을 말씀하실 때마다 드는 의구심은 네. 이게 시장 자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네. 뭐냐면 미국의 전력 수요가 3%씩만 늘어나도 공격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2% 정도 늘어났었어요.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는 2%씩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올해 추정 기준으로는 2% 3% 정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늘어나면 원전을 아무리 많이 짓던지 가스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랍니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도 다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은 발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에너지부 장관이 석탄도 돌리자, 디젤 발전기도 돌리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 뭐든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도 미국에서는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황 같은 건 제가 이제 급하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급하게 막 서둘러서 여쭤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유는 좋아지는 거고 확인된 거고 이미 좋은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뭐 화학과 태양광은 결국 좀 구조조정이 되면서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관심 가는 거는 결국 화학 가격들 네. 뭐 에틸렌부터 뭐 온갖 지금 원자재를 포함한 이쪽 사이클들이 약간 좀 리플레이션 사이클이 나오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 가격들 뭐 전체적으로 화학 제품 가격들도 좋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에틸렌 가격부터 뭐 벤젠부터 뭐 다 봤을 때 지금 좋아지는 정도는 바닥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많이 오른 제품은 5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죠? 부타디엔 같은 경우가 한 5, 60% 정도 한 달 반 사이에 오른 것 같습니다. 부타디엔이 그렇게 오르면 어디가 좋아지죠? 보통?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NCC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업체들도 좋아질 수 있고요. 이걸 원재료로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는 별로겠네요. 올라오니까. 아닙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는 거를 전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증설이 없는 사이클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재고 자체가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충분히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볼 때 하나 느끼는 게 대한유화라는 회사와 네. 롯데케미칼의 주가로는 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재무 상태의 차이가 좀 클 것 재무 상태 같기는 차이 하고요. 정도 있는 예, 대한유화가 지금 수년금 상태로 올해는 전환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마 주가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화학 제품 상승 중에서 윤재성 의원도 커버를 하시지만 저희 스판덱스 가격이 엄청 세졌더라고요. 좀 독특한 사례인가요? 네. 아니면 중국 구조 조정이 있는 건가? 뭐 때문이죠, 그게? 스판덱스가 결국은 저희 뭐 레깅스라든지 네, 레깅스. 옷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렇죠. 원재료인데 지난 4년 5년 동안 또 중국에서 증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심해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힘들어진 게 우리도 힘들어졌지만 네. 중국 업체 중에 중국 3위 하는 업체가 정말 많이 힘들어졌어요. 3위 업체가 예. 그건 닫았나요? 파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파산을 했고 네. 아마 설날 전에 청산될지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될지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청산이 되면 중국 설비의 15%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큰 회사나요? 네네. 청산이 안 되더라도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도 내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10% 정도의 중국 설비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올해 내년도에 예정돼 있던 증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증설 효과들을 거의 다 상쇄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스판덱스 증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작년에 스판덱스 수요가 얼마 늘었나 봤더니 9%가 늘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년 9%씩 늘어나면
갑자기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20%포인트 가까이 개선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아까 수요가 있으면서 가격 도는 케미칼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네. 스판덱스가 일단 딱 떠올라서 맞습니다. 아, 네. 그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제품들이 보통은 수요 성장률이 3% 이렇게밖에 네. 되지가 않는데 GDP 성장률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스판덱스는 9% 정도 성장률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레깅스를 엄청 입나 봅니다. 혼용률이 늘어나는 아. 옷에 만들 때 옛날에는 양복에도 스판덱스 안 넣었는데 지금 양복에도 스판덱스 들어가거든요. 제가 농담을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네네. 네.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정유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유럽에서도 환경적인 게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화학 정유 쪽에. 맞습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ESG에 대한 물결이 좀 많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죠. 좀 제품을 써도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재밌는데 카타르라든지 미국에서 LNG를 공급을 해주는데 지금 유럽이 러시아한테 가스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LNG 형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죠. 이제 미국 거 써야죠. 근데 미국 거 써야 되는데 계속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스를 안 주겠다, LNG를 안 주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카타르랑 미국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국도 유럽도 ESG에 대한 흐름이 약간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의 가스를 못 쓸까요? 원래 독일이랑 다 러시아 가스 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다시 자기 목을 올가매는 짓을 다시 할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러우 정쟁이 종식되면 한국 정유사가 좀 좋아질 거라는 자료를 작년 10월에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 종전은 안 됐지만 네. 이미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도 그렇고 다들 제한에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국내 정유 기업들은 더 좋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 원유를 뭐 워낙 싸게 받아 썼다 보니까 원가 구조가 워낙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티팟이라고 해서 중국 내에 이제 독립 정유 업체들이 있습니다. 되게 소규모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특히나 이 저렴한 원유를 받아 썼었어요. 근데 이 업체들이 원래는 우리랑 경쟁이 안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저렴한 원유를 받아 써서 경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저렴한 원유를 못 받았으면 이 소규모 정유 업체들이 이제는 문을 닫거나 혹은 가동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고 업황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갑자기 떠오른 게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이 굉장히 고도화 설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SO일 말씀하시지만 뭐 GX 칼덱스, SK 이노, 현대 오일뱅크 뭐 다 지주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네. 이 기업들은 어때 보이세요? 항상 SO일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회사들 SO일만 말씀하시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아는데 네네네. 사실은 지주사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방향성은 실적 방향성은 다들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SO일이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 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NCC를 통합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정유업체들이랑 NCC 업체들이 서로 수직 결합을 시키면 원가 구조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NCC 업체들을 수직 통합하는 전략을 계속 세우고 있고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NCC 구조조정의 최우승자는 정유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유에서도 돈을 잘 버는데 이 번 돈을 가지고 NCC 업체를 사오는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NCC 업황도 좋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업체들은 지금은 정유로 돈을 벌고 뭐 한 1, 2년 정도 뒤에는 화학으로도 돈을 버는 그래서 SO일 좋아하시는군요. 어차피 네, SO일이 외형이 샤이 돌아갈 거니까. 외형이 네.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업체들 방향성은 다 똑같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만 배터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스크는 좀 줄어드는데 내년도에 이익은 꽤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이노가 항상 그 배터리 이슈 네.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데 주가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큰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봐도 되나요? 작년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1조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은 뭐 거의 4조 5조 정도 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합작 법인이나 이런 것도 계속 청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유럽 법인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할 계획들을 이번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뭐 정유화학 에너한테 여쭤볼 건 아니지만 SK 이노베이션이 도대체 정유주인지 네. 배터리 주식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철강 에너한테 포스코 인터내셔널 물어도 네네네. 마찬가지인데 뭐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네. 하도 요새 배터리 갖고 말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기업을 보다 보면 부문 분석을 하시잖아요. 배터리 산업 어때 보이세요? 그냥 공식 의견 아니고 이렇게 기업 보시다 보면. 사실 화학이나 정유 산업보다도 좀 지금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공급 과잉 정도가 사실은 그래도 석유화학 업체나 정유 업체들은 공급 과잉이 심해져도 가동률이 떨어져봐야 70%, 뭐 80%까지밖에 안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뭐 50% 언더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공급 과잉이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당장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만한 요인들이 없으니까 공급 과잉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저는 사실 과거 태양광이랑 좀 비슷한 정도의 레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태양광이 들긴 합니다. 그 레벨이면 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실은 그 배터리 담당자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물어보는데 네. 담당자들도 자신은 없어 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근데 궁금한 게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원자재들 전반이 올라와서 올라오는 거로 봐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받아 쓰는 업체들 입장에서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예. 또 뭐 하여튼 그래도 소재 업체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소재 업체들은 나쁘지 않은데 최종 업체들은 이걸 전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야 지금 1시간 한 30분 정도 윤의원님이랑 막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청취자들이 들으시다가 꺼버렸을 것 같아.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좀 쉽게 네네네. 그냥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 정유화학사이 좀 어려워요. 근데 시간 한 2, 3분 남았는데 이 정유화학사 애널리스트로서 뭐 다들 반도체랑 이제 이런 건 보고 있지만 정말 2026년 좀 볼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도 운용사들이 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업종 기초 세미나를 엄청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서 짧게 한 2분 정도로 이 화학 업종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유화장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정유화학이 네. 시클리컬 비즈니스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이클을 겪게 되면 보통 2, 3년 정도의 우상향 사이클을 겪게 크거든요. 이게 됩니다. 한방 하면 네, 네, 이게 맞습니다. 하이베타니까. 예. 맞습니다. 뭐 내려가는 사이클은 뭐 최근에 한 3년, 4년 내려왔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사실은 수요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오고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입되는 원가 자체도 유가가 내려오면서 싸지니까 사실은 방향성 자체는 지금은 우상향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가격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는 가격이 3년, 4년을 빠지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품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뭐 이게 가격. 여기서 주가 말씀 주가가 드리는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3년, 4년을 하락하다가 이제 고개를 이제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3월, 4월 정도가 지나면 추세적일지 아닐지는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돼서는 또 추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확실히 상황이 돌아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가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어떻게 라디오 오시기가 좀 도표도 없이 낯설어는 어색하네. 저도 어색하지 이렇게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네, 오늘 윤세성 의원께서 어쩌면 시장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네, 꿈틀거리고 있는 정유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고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또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하여튼
KBS 1라디오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어제 오늘 스페셜 MC를 맡아서 진행한 윤주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